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제대로 겪었던 40대 남자입니다. 제 나이 40이 지나고 나니 제 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요. 그중엔 어릴 적 철없이 사고만 치던 친구놈도 있었고, 또 어릴 때 누구보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던 동생도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어릴 때처럼 흘러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람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을 한순간에 뒤바꾸게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아내 오빠인 형님이랍니다. 형님 때문에 제 인생 역시 180도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찬찬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작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셨고, 어머니는 흔히 말하는 요구르트 아줌마셨어요. 집안 형편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라 두 분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고, 저와 여동생을 키워주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여동생은 금덩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아주 동네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여동생이 무척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었거든요.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며 동생은 상위권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답니다. 주변에선 제 여동생이 원래 똑똑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여동생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노력파였어요. 한 번은 시험 기간도 아닌데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는 여동생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의 답변은 굉장히 뜻밖이었어요. 야, 지은아,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시험 기간도 아닌데 뭘 그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냐? 평상시에 해둬야지.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데. 오빠도 놀지만 말고 공부 좀 해.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보면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들어? 이제 대학도 가야 되면서. 난 너보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렇지. 아니, 나도 공부하거든. 그나저나 넌 왜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해? 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오빠, 우리 집에서 성공하려면 공부밖에 없잖아. 난 꼭 성공해서 우리 엄마랑 아빠 행복하게 해줄 거야. 좋은 직업 가져서 엄마랑 아빠 고생 안 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저보다 2살 어렸던 여동생은 저보다 더 의젓하고 효심이 깊었습니다. 그런 여동생은 한 번 삐뚤어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의대에 진학을 했고 의사가 되었어요. 부모님께선 그런 여동생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의사가 된 이후로도 여동생은 부모님을 정말 많이 지원을 했어요. 어릴 적 그렇게 효심 깊던 저희 여동생은 커서도 부모님 은혜를 잊지 않고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여동생을 보며 진짜 대견하다 싶으면서도 부끄러웠던 적도 많았어요. 전 대학을 나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벌이론 동생에 비해 좀 부족하다 보니 전 다른 방법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당시 어머니께선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 손가락 관절염이 심하셨는데 그래서 종종 제가 저녁을 손수 차리고 반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랑 거의 2주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가 때도 밀어드리고 또 주말이면 같이 뒷산에 오르기도 했고요. 부모님은 누가 봐도 잘난 여동생을 참 기특해하고 자랑스러워했지만 살가운 아들이 있다는 것도 행복하다고 자주 얘기를 하셨네요. 그런 절 누구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아내입니다. 아내와는 지인의 소개로 20대 후반부터 연애를 했는데 저희 집과는 다르게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아내는 제가 저희 집에 하는 행동을 더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의 연애 끝에 제가 프로포즈했을 땐 아내가 너무 기뻐하며 수락을 했었죠. 그렇게 제 나이 30대 초반에 아내는 20대 후반에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처가댁은 장인 장모님과 아내 오빠인 형님 그리고 아내 이렇게 4식구였어요. 장인어른께서는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형님이 그 밑에서 일을 하셨답니다. 그러다 제가 결혼하고서 1년쯤 지났을 무렵 장인께서 저에게 깜짝 놀랄 제안을 하셨죠. 김서방, 자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연봉이 어떻게 되는가? 다른 게 아니고 자네 생활만 괜찮다면 지금 받는 연봉에서 좀 올려서 우리가 채용하고 싶어서 그러네.
네? 저를요? 아버님, 저더러 아버님 회사에서 일을 하라는 건가요? 그래, 내가 지켜보니 자네 그 성실하고 꼼꼼한 일처리 능력이 우리 회사에 필요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걸세. 호준이가 얼마나 자네를 데리고 오자고 하는지 몰라. 나 역시 자네가 우리 회사에 와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말이야. 강요하는 건 아니다만 자네도 괜찮다면 우리 회사로 와주면 어떻겠는가. 사실 전 장인어른의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회사는 생각보다 탄탄하고 잘 운영되고 있던 회사였고 직원들도 대부분 몇 년 이상을 다닐 정도로 퇴사율도 많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는 중소기업의 연봉도 높지 않았었는데 딱 이직을 생각하고 있던 그 찰나에 절 채용하겠다고 얘기를 해주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장인어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자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형님이었답니다. 형님은 어릴 때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 명문대 진학하고 나왔어도 장인어른 회사에 들어와 성장에 크게 기여할 정도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형님이 누구보다 절 믿어준다는 게 전 너무나 기뻤습니다. 회사에선 형님이 항상 절 챙겨줬는데 얼마나 제 칭찬을 많이 해주는지 자신감이 형님 덕분에 쑥쑥 커질 정도였다니까요. 이야, 역시 우리 김서방이야.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한다니까. 내가 이래서 김서방 꼭 데리고 오고 싶었지. 우리 회사에 아주 꼭 필요한 인재야. 아휴, 형님, 너무 절 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아유, 부족하긴. 입사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업무 숙지하면 대단한 거야. 내가 처음에 회사 들어왔을 땐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였는데 자네 나보다 훨씬 낫네. 그런 형님과 함께 일하는 건 늘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동료가 좋으면 버틸 수 있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요. 형님은 직원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거래처 사람들과도 트러블 없이 정말 잘 지냈습니다. 그런 형님에게 배울 것들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아는 결혼하고 1년 후 첫째 아들 낳았고 2살 터로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도 점점 튼튼해지고 있었고요. 아내도 저희 집에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 아내를 더 예뻐하시기도 했어요.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을 뵈러 갈 때면 아내는 트렁크 가득 부모님 드릴 선물이며 음식들을 잔뜩 싸들고 갔습니다. 자, 어머님, 아버님, 올겨울은 진짜 쌀쌀하대요. 이거 따뜻하니까 얇게 입지 마시고 꼭 외출할 때 입고 다니세요. 아깝다고 또 장롱에만 묵혀두지 마시고요. 아셨죠? 아이고, 이런 거 안 사도 되는데 괜히 어멈너한테 부담만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부담은요. 어머님, 아버님이 건강하셔야 저도 행복하고 남편도 행복하고 편안하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받아주세요. 저희 오늘은 고기 구워 먹어요. 마트에 갔더니 딱 좋은 고기가 있어서 바로 사왔거든요. 우리 며느리 덕에 우리가 호강하네. 어쩜 이렇게 복덩이가 들어왔는지. 고맙다, 고마워.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저 역시 처가댁에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하고서 갈등을 겪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전 오히려 정말 좋은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아무래도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함께 보내는 시간도 참 많았습니다. 장인어른을 모시고 형님과 함께 새벽에 등산도 가곤 했었어요. 장모님이 평소엔 장인어른께서 약돌 드시는 것도 좋아하시지 않는데 저희와 같이 등산 갔다 오면 막걸리 한 잔은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장인어른께서 저희와 같이 가는 등산을 정말 좋아하셨답니다. 자, 아버님, 막걸리 한 잔 시원하게 하시죠. 오늘도 저 앞에 식당에서 간단하게 한잔하고 하시는 거 어떠세요? 좋지. 아주 우리 김서방이 딱 내 마음을 잘 아는구만. 난 이렇게 우리 아들이랑 사위랑 같이 등산 갔다 오고 먹는 막걸리가 제일 맛있는 것 같다. 안 그러냐, 호준아? 맞아, 아버지. 앞으로 우리 이렇게 자주 나와요. 남자들끼리 막걸리 한잔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저흰 같이 등산도 하고 목욕도 다니며 마음을 쌓고 함께 으쌰으쌰하며 열심히 회사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 덕분인지
회사도 점차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제 월급도 많이 오르고 특별 보너스도 많이 받게 됐습니다. 형님께선 저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고, 당연히 장인어른의 뒤를 이어 이 회사를 운영할 거라고 모두 생각을 했었어요. 결혼하고서 5년 차가 지나며 당시 장인어른의 연세도 60이 넘으시고 은퇴를 위해 차근차근 회사 승계를 위해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형님과 둘이 한 잔씩 할 때면 그런 가업 승계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 나눴던 것 같아요. 형님, 요즘 아버님 시골에 집 알아보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아버님 일찍 정리하시고 형님한테 회사 넘겨주러 가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아직은 멀었지 뭐. 내가 아버지 쫓아가려면 한참 남았어. 아버지는 얼른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데 난 좀 겁도 나고 부담감도 커지는 것 같아. 웬만하면 몇 년 더 아버지가 계셔주면 좋겠는데. 왜요? 형님 능력도 좋으시고 누구보다 직원들한테 신임도 제일 많이 받으시잖아요. 전 형님이 아버님만큼이나 잘 운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능력도 좋고 인성도 좋고 거기다 겸손까지 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형님을 전 단순히 가족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따르고 싶고 닮고 싶은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결혼한 지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형님이 좀 많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해외 친구들 모임으로 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즐거웠는지 여행을 다녀온 뒤 바로 일주일 후에 또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형님, 지난주에 다녀오시더니 진짜 좋으셨나 봐요. 이번에도 또 나가신다고요? 아휴, 해외 음식은 입에 잘 안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어. 가보니까 거기도 다 한식당이 있더라고. 이번엔 내가 여행이 아니라 투자 때문에 가려는 거야. 아버지 몰래 좀 투자처 좀 뚫어보려고. 우리 회사도 이젠 좀 다른 방향으로 성장할 준비를 해봐야지. 아, 그럼 형님 회사 해외 진출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였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여행 다녀오시는 줄 알았잖아요. 여행을 다녀오다 보니까 회사에 도움될 만한 것도 있을 것 같다 싶어서. 대신 아버지께는 비밀이야? 또 말씀드리면 괜한 일 벌인다고 하실라. 그땐 형님이 자꾸만 해외로 나가는 게 정말 회사를 위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주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형님께 걱정스러움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형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아니, 자꾸 해외 가시는 것 같아서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문제는 무슨, 그런 거 없어. 아니, 간 김에 주변에 투자처도 알아보고 접대도 하고 친구들하고 가면 골프 치고 그래야 하니까 그렇지 뭐. 자넨 걱정하지 말게. 그래도 아버님께 이래저래 설명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형님 너무 자주 해외 나가시는 것 같은데. 괜찮어. 내가 알아서 다 설명할 테니까 자넨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심지어 형님께서도 가정이 있는데 가족들과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늘 혼자 그렇게 해외로 나갔다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턴 장인어른과의 트러블도 점점 생기더라고요. 야, 이놈아. 넌 왜 그렇게 주말마다 코빼기도 안 보여? 도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해외에 그렇게 많이 다니는 거야? 뭐 어디 해외에 금은 보화라도 숨겨놓은 거야, 뭐야? 아, 아버지, 이젠 글로벌 시대라고요. 한국에만 있으면 안 되고 멀리도 다녀오고 해봐야죠. 다 경험 쌓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제가 평일에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만 다녀오니까 회사 일에 지장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 자식아? 아니 이놈이 큰데 애비한테 토를 달고 있어.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너 설마 네 처 말고 다른 마누라도 만든 거 아니야? 아휴, 아버지 무슨 소리 그렇게 하세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답답해서 한 번씩 여행 갔다 오는 것뿐이에요. 제가 언제 또 이렇게 다녀보겠어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장인어른과 형님이 점점 다투게 되니 회사 분위기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밖으로 돌기 시작하니까 형님의 아내인 아주머니와도 사이가 나빠진 모양이더군요.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던 게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오빠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아니, 세연이가 나한테 전화 와서 하소연하는데 요즘 좀 이상하대. 근래에 자꾸 주말에 어디 갔다 오고 집에선 애들이랑도 시간도 잘 안 보내고 회사에서는 어떤가 해서 물어봐 달라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모르겠어. 실은 형님이 회사 해외 투자를 받고 싶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다고 했었거든. 해외 투자? 그럼 아버지도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던데 뭐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형님이 뭐 이렇다 저렇다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말이야. 그때부터 온 가족이 형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닐까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무려 2년가량이나 이어졌어요. 초반에 매주 나갔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외에 다녀오고 나중엔 두세 달에 한 번씩으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형님이 분명 모아둔 돈도 꽤나 있을 거고 여유도 있었을 텐데 언젠가부터 제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저, 매제, 진짜 미안한데 나 지금 해외인데 한국 들어가면 바로 줄 테니까 한 5천만 원만 지금 바로 보내줄 수 있어? 내가 깜빡하고 이체를 안 해두고 왔네. 어떻게 안 될까? 네? 5천만 원이요? 어, 아버지나 내 동생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한국 들어가면 꼭 바로 보내줄게. 처음엔 그저 해외에 나가면서 깜빡했나 보다 생각하고 그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땐 또다시 한국에 오면 그 돈을 바로 저한테 줬었고요. 그러다 보니 형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죠. 워낙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님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후로도 형님은 자꾸만 제게 금전적인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부탁하고 난 후로 형님은 꼬박꼬박 돈을 갚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저에게 급하게 필요하다며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매제, 미안한데 나 진짜 급한데 돈 한 1억만 어떻게 안 될까? 내가 친구 말고 어디 투자를 했다가 돈이 묶여버렸거든. 당장 1억이 필요한데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고 좀 빌려줄 수 있어? 1억씩이나요? 아, 그 정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안 될까? 내가 진짜 급해서 그래. 묶인 돈만 풀리면 바로 갚을게. 어? 사실 금액이 크다 보니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도 형님이 그동안 잘 갚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탈 없이 주시겠거니 전 믿었습니다. 그래서 1억이란 돈을 집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줬었어요. 그때가 결혼 9년 차쯤이었습니다. 그 후로 형님이 돈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땐 또 차일피일 미루고 다시 주질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형님의 공금 횡령 사건이었어요. 그것도 몇 천도 아닌 수억이었더라고요. 그 사실이 밝혀지고서 회사는 아주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간방에도 갈 수 있는 사건이라 처가댁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아버님은 형님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 이놈의 자식! 솔직히 얘기해. 너 지금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러? 대체 뭐하고 돌아다녔어? 그게요, 아버지. 바른 대로 말해. 똑바로 말 안 하면 너 이 사건 내가 해결 못 해줘. 알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너 그대로 감방 가게 둘 거니까 지금 똑바로 얘기해. 뭐야? 대체 뭐냐고? 그게 실은 마카오 카지노에 갔었어요. 뭐라고? 마카오 카지노? 형님의 얘기를 듣자마자 저흰 정말 아연실색하며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제서야 형님이 그동안 왜 그렇게 해외로 나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카지노에 빠져가지고선 게임을 하러 그렇게 다녔던 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종종 보셨다시피 마카오 카지노가 규모가 크고 호화스럽다 보니 한국인들도 많이 가잖아요. 그렇게 원정으로 갔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형님이었던 거였습니다. 초반엔 몇 년 동안 모아두던 돈을 쓰며 다녔지만 솔직히 그걸로 돈을 어떻게 벌겠습니까? 본전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었겠죠. 그러니 돈이 없으니 공금 횡령까지 했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 듣고서 장인께선 바로 형님의 뺨을 날려버렸어요. 너 이 자식!
내가 네 놈을 믿고 어떻게 회사를 맡겨? 너 같은 자식한테 내가 어떻게 회사를 물려줄 수가 있겠어? 우리만 믿고 평생 열심히 일만 하는 직원들 신뢰를 어떻게 이렇게 무너뜨려 네가 감히. 안 그래도 직원들 다 수군거리고 있는데 이젠 하다 못해 공구맹령까지 해? 아버지, 진짜 잘못했어요. 저도 본전만 찾으면 안 하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뭐 이 자식아? 아휴, 그 똑똑하고 착했던 우리 아들 어디 갔냐? 대체 어디 갔어? 뭐하러 그딴 노름에 빠져가지고서는. 아버지, 이거 한 번만 막아주시면 저 다시는 안 할게요. 네? 저 진짜 2번 다시는 안 할게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게요, 아버지. 형님은 그렇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과 아는 그런 형님을 보며 내내 한숨만 쉬고 장인은 분노를 쉽게 참지 못하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리시더군요. 장모님은 바닥에 엎드려는 형님의 등을 때리며 혼을 내셨습니다. 아휴, 호준아, 너 어쩌자고 이런 짓을 벌여. 그동안 그러면 해외 나갔다 들어온 게 다 그런 거였어? 어? 언제부터 그런 거야? 대체 언제부터?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뭐 부족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휴, 어쩌자고 이런 일을. 엄마 죄송해요. 저도 처음엔 그냥 재미로 시작한 건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제발 아버지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2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요. 아휴, 이놈의 자식을 정말. 장모님은 너무 속상해하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저와 아내 역시 그 모습을 보며 진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동안 그렇게 믿었던 형님이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게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결국엔 그 후로 장인께서는 형님에게 마지막이라며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충격이 크셨겠어요. 전도 유망하고 착하고 듬직했던 누구보다 든든했던 아들이었는데 그런 아들이 이렇게 노름에 빠져 폐인이 되었다는 게 장인 장모님께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밝고 환했던 처가댁 분위긴 그 후로 무척이나 어두워졌어요. 정기적으로 처가댁에 모여 다 같이 식사하던 자리도 줄어들고 회사도 얼음장 마냥 차가워졌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다들 이 사건을 알고 있으니 대놓고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모두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형님 딴에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지 한동안 정말 회사 일에만 집중을 하더군요. 어떻게든 다시 예전 분위기로 바꿔보려고 혼자 정말 많이 노력하고 직원들과도 다시 잘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전 형님의 그런 모습들이 처음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젠가 한 번은 형님과 소주 한 잔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형님이 정말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형님, 소주 한 잔 하시죠. 전 형님 진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솔직히 형님 일 조금 충격이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이대로만 잘 보여주시면 나중에 아버님이 형님 믿고 회사 물려주실 거예요. 형님이 회사 받으시면 저 역시 형님에게 충성을 다할 거고요. 그러니 형님만 중심을 딱 잡아주세요. 그래, 매제. 내가 정말 자네한테 면목이 없네.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이제와 생각해보면 너무 후회가 돼.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살아야지 뭐. 자네한테 정말 미안하고 고맙네. 내가 어떻게든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거야. 그러니까 자네라도 나 한 번만 믿어주게. 그땐 씁쓸한 표정으로 얘기하는 형님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별탈 없이 무사히 회사 일을 하고 다시 안정을 되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위기는 다시 한번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지 11년이 되던 해 제 나이 40 초반일 때 장인께서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였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모두가 낙심하고 슬퍼했습니다. 70 중반이셨던 장인어른께서는 암에 걸리시고 난 후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셨고 결국 회사 일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형님과 제가 열심히 장인어른을 대신해 회사 일처리를 도맡아 했었고요. 장인어른께서는 본격적으로 투병 생활하셨는데 사실상 말기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력을 더욱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쯤 형님도 다시 달라졌어요.
어느 날부터 또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정말 해외 투자를 시작하고 있었던 터라 처음엔 형님이 해외 사업 때문에 종종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께서 아프시고 난 이후부턴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형님 지금 어디 가셨어요? 아, 나 잠깐 해외 좀 나왔어. 투자 때문에 거래처 접대도 있고 말이야. 형님, 지금 그렇게 해외에 계실 시간이에요? 아버님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회사 업무 처리하셔야죠. 자네 있잖아. 자네가 나보다 더 일처리 빠릿빠릿하고 잘하잖아. 직원들도 자네를 많이 따르고 말이야. 자네가 나 대신 잘하고 있어. 그래도 말이죠. 얼른 들어오세요. 형님이 있어야 회사가 돌아가죠. 얼른 해외 업무 마무리하고 들어오세요. 전 또다시 형님이 사고를 치는 건 아닐까 싶어 조마조마한 마음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장인어른께선 이 사실을 아시고서 또 충격의 기력이 더 약해지실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을 뵈러 갈 때면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 우리 사위 왔는가? 근데 우리 아들 어떻게 같이 안 왔어? 아, 형님은 오늘 일이 좀 밀리셔서 그거 처리하고 다음에 오신대요. 자네가 참 고생이 많구먼. 사실 난 다 알고 있네. 다른 직원들 통해 소식도 듣고 있고. 그러니 억지로 우리 아들 감쌀 필요 없어. 그놈은 아주 그냥 틀려먹었어. 아닙니다, 아버님.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형님 분명 정신 차리고 잘하실 겁니다. 내가 우리 사이 없었으면 어떻게 편히 눈을 감겠는가. 자네한텐 참 고맙고 미안하네. 전 장인어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장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역시나 형님은 사고를 또 쳤더라고요. 이번엔 거래처 대금까지 중간에서 가로챈 거였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고서 회사에서도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거래 대금을 처리해야 원활하게 거래가 되고 그러고 그걸로 직원들 월급도 마련하는 건데 왜 중간에서 그 돈을 가로챈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 아니겠습니까? 신용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도 어려운데 회사를 도맡아 운영해야 할 형님이 왜 이렇게 정신도 못 차리고 사고만 치는지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 회사로 뒤늦게 들어온 형님을 보고 전 바로 달려가 뒤로 확 밀쳐버렸어요. 그러자 형님은 절 날카롭게 쳐다보며 따져 묻더라고요. 아니, 매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지금 나한테 뭐 하자는 거야? 형님, 지금 형님 하나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수많은 직원들이 형님 하나 때문에 애간장 태우면서 지내야 하냐고요. 대체 언제까지 장인어른 형님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계셔야 하냐 이 말입니다. 아, 그게 아니 나도 돈 메꿔 놓으려고 했지. 그러니까 언제요? 어떻게 돈을 메꿔 놓으실 건데요? 대체 어떻게 메꾸실 거냐고요? 나도 좀 생각이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딱 1억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는가? 1억만 있으면 어떻게 다 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어떻게 안 되겠나? 뭐라고요? 정말 뻔뻔하게 얘기하는 형님을 보면서 그저 전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미 형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장인어른께선 바로 형님을 회사에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당분간 회사 운영을 저에게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김서방, 이제 내가 믿을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어차피 우리 아들 싼똥은 내가 치우면 되지만 회사는 그게 아니지 않은가. 회사는 신용이 중요한데 우리 아들은 이미 직원들 신용까지 다 잃었어. 당분간 자네가 나 대신 좀 회사 운영을 맡아주겠나. 정말 미안하네. 그리고 장인어른이 한 가지 더 했던 건 형님에게 미리 물려줄 재산을 증여한 거였습니다. 장인어른은 형님을 부르더니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저지른 일, 이 애비가 다 마무리하마. 그리고 이 돈 받고 더 이상 이 애비한테 돈 같은 거 바랄 생각하지 마라. 알았냐? 진짜요? 진짜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건강 챙기시고 저 다시 또 올게요. 솔직히 전 그때 형님 표정을 잊지를 못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이 나오면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고 사과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장인어른께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산일 수도 있는 돈인데 얼마나 신나하던지 그 돈을 받자마자 바로 인사를 하고 나가버린 형님을 보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 황당해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선 그저 쓴웃음만 지으셨어요. 동우가 노름이 저렇게 무서운 거다. 부모 형제도 못 알아보고 팔다리 다 잘라도 나무녀로 한다는 게 노름이라는데 정말 무서운 거다. 무서운 거야. 어떻게 그 좋던 형님이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는지 저흰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내가 형님 와이프인 아주머니에게 연락을 해보니 바로 또 해외로 출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사람 참 변하지 않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후로 장인어른께선 점점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암세포가 온몸에 여기저기 퍼지며 거동도 힘들어하고 숨을 쉬는 것도 점차 가빠지셨습니다. 거기다 폐렴까지 찾아오면서 위독하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바로 형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계속 연락을 받질 않더라고요. 전 너무나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이 형님을 계속 찾으셨거든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한 번만 보고 싶은데. 아버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형님 분명 오실 겁니다. 제가 연락해놨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네? 그렇게 저흰 장인어른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장인어른께선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못하셨어요. 버티고 버텼지만 형님은 오지 않았고 끝내 다음날 장인어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신 거였어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결혼하고서 아버님과 형님 그렇게 저희 셋이서 주변에선 삼총사라고 불릴 정도로 사이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큰 슬픔 속에 저흰 장인어른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장인어른의 부고 소식이 들리자 저희 집에도 다 찾아오셔서 장례 준비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아이고, 사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좋으신 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사돈.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와봐야죠.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걱정 마시고 저희가 장례 치르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바깥사돈 편하게 잘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함께 할게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도 일찍 장례시장으로 달려와 장례를 치르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함께 눈물도 흘리고 장모님과 아내를 위로하면서 안아줬어요. 그런데 정작 나타나야 할 사람인 형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 장례 준비를 하던 와중 형님과 연락이 닿게 되었어요. 전 솔직히 형님에게 막 따져먹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아들만을 보고 싶어 하던 아버님이 생각나 화를 내고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꾹 참고서 전 형님에게 문자를 보냈죠.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얼른 넘어오세요. 장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문자를 보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딱 문자가 도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서 저흰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다 기절초풍하실 거예요. 매제, 나 지금 분위기 좋거든. 매제가 아버지한테 잘했잖아. 나 금방 갈 테니까 자네가 대신 상주 좀 서주면 안 되겠나? 어떻게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쓴 짐승도 아니고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위기가 좋다는 건 바로 지금 따고 있다는 말이었겠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돈 따고 있다고 분위기 좋다면서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없고 화가 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야, 너 같은 인간 필요 없으니까 장례식장 오지도 마. 평생 거기서 눌러 살고 폐인처럼 살아. 너 같은 인간 도저히 내가 형님으로 못 부르겠다. 다신 나 볼 생각도 하지 마. 그렇게 보냈더니 형님은 다시 제게 답장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끝끝내 장례식엔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장모님께서도 기가 막혀
장례식 내내 한숨만 쉬고 아내 역시 무척이나 분노를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직원들도 형님이 자리에 없다는 사실을 보고선 깜짝 놀라더라고요. 결국 장인어른의 장례식은 아들 없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주로 장례식을 치르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깜짝 놀랄 발표가 있었어요. 바로 장인어른의 유언이었습니다. 장인께선 마지막을 위해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남기셨더라고요. 그 유언 내용을 보고서 전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장인어른께선 오랫동안 운영하던 그 제조업 회사를 제게 물려주고 가신 거였어요. 형님이 아닌 저에게 맡기는 걸로 지분 정리나 법적인 조치까지 모두 다 깔끔하게 다 처리를 했던 거였습니다. 이미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다 처리를 하신 덕분에 전 그대로 대표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 아내와 장모님께선 당황한 제게 오히려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서방, 우리 남편이 떠나기 전까지 자네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모르네. 이건 오로지 남편의 뜻이었네. 평생 자신이 이뤄낸 소중한 회사를 자네가 아니면 맡길 사람이 없다면서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거야. 그러니 자네가 받아주게나. 어머님, 그렇지만 어떻게 제가... 자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지. 자네가 아니면 누가 받겠어. 남편 마지막 뜻이었으니 꼭 자네가 회사를 잘 운영해줬으면 좋겠네. 그렇게 전 장인어른을 대신해 대표 자리에 오르게 됐고 그 후로 회사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사실 초반엔 대표실에 들어갈 때마다 울컥울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대표실에 있는 장인어른 사진들이며 젊었을 때부터 힘들게 고생했던 그 흔적들을 차근차근 둘러보는데 장인어른이 얼마나 회사를 사랑하고 아꼈는지가 고스란히 보여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흔적들을 보다 보니 제 어깨가 많이 무겁더라고요. 어떻게든 이 회사를 더 튼튼하게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절로 생겼습니다. 다행히 장인어른 밑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임원분들께서 옆에서 정말 절 많이 도와주시고 적응하는 데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주셨죠. 그 덕분에 어려움 없이 저도 대표 자리를 잘 이어갈 수 있었고요. 저 역시도 이 회사에 10년 넘게 다녔었기에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게 됐습니다.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회사는 다시 안정을 찾고 잘 운영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회사를 잘 꾸려나가고 있던 와중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로 누군가가 찾아왔더군요. 처음에 대표실에 찾아온 사람을 보고 저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었네요. 무척이나 꾀재재한 꼴로 들어온 사람이 제 가까이 왔을 때야 비로소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형님이었답니다. 아주 그냥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을 정도로 머리는 산발에 얼굴은 왜 그렇게 시꺼멓게 변했는지 정장을 입긴 했지만 정장도 꾸깃꾸깃 엉망이고 굿은 다 낡아 빛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 꼴로 대표실에 들어오더니 절 보며 환히 웃으며 말을 걸더라고요. 아니 매제, 왜 내 전화는 안 받나? 내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 줄 알아? 그러면서 저에게 점점 가까이 오자 다른 직원들이 급하게 들어오더니 형님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놔두세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이야, 매제 이젠 대표티가 확 나네. 아니 회사 나가지 뭐 그렇게 오래됐다고. 다들 참 냉정하다 냉정해. 그나저나 역시 나보다 자네가 더 잘 어울려. 대표 자리까지 올라오고 진짜 축하하네.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갑자기 왜 찾아오신 거냐고요? 아, 그게? 아니, 내가 솔직히 매제한테 대표 자리 양보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딱 5분만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러면 나 다신 찾아오지 않을게. 내가 부탁할 게 있어서 그래. 그러더니 형님은 대표실 소파에 앉아 저에게 손짓을 하며 앉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두문불출하고 나타나지도 않았던 형님이 뜬금없이 왜 회사까지 찾아온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전 소파에 앉아 물었습니다. 부탁이요? 저한테 부탁할 게 뭐가 있나요? 설마 아버님이 주신 그 많은 돈을 벌써 다 쓰신 거예요? 꼴은 이게 다 뭐고 그 돈 진짜 다 쓰셨어요? 아니 그게 말이야. 내가 진짜 운이 없었어. 아이 분명 분위기가 좋았는데. 아이 내가 좀 욕심냈나 봐. 이번엔 진짜로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네가 나 좀 도와주게. 어? 자네 대표 자리에도 오르고 나 충분히 도와줄 수 있잖아. 따지고 보면 거기까지 자네가 갈 수 있었던 거 다 내 덕 아니야? 그럼 나 좀 도와줘야지. 전 형님의 말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형님에게 미리 증여해준 돈도 상당했는데 그걸 죄다 잃고 나니 또 돈을 달라고 찾아왔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장인이 떠나실 땐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 자금 미천이 다 드러나니까 자금을 또 마련하려고 왔다니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전 너무 화가 나 손발이 부들부들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형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형님, 아버님 낙골당에 갔다 왔어요? 어? 아니, 가야지. 가려고 했지.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지만 저한테 오기 전에 아버님부터 찾아뵙는 게 순서 아닌가요? 아버님 눈 감으시기 전까지 형님만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 한번 보고 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형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돈을 달라고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나, 나도 돈이 있어야 뭘 하지. 돈이요? 형님한테 줄 돈 없습니다. 줄 돈 있으면 그 돈 차라리 사회에 기부하겠어요. 그게 더 낫겠네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하늘에서 아버님 울고 계실 겁니다. 그런 못난 아들을 아버님이 그래도 아들이라고 얼마나 찾으신 줄 아시기나 하세요? 그런 못난 자식이라도 내 새끼라고 한번 얼굴에도 보시겠다고 하루를 버티셨다고요. 어떻게든 더 버텨보시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하셨는지 그걸 눈으로 보셨으면 형님 이렇게 못할 겁니다. 절대 못해요. 그러자 형님은 그제서야 고개를 딱 숙이고선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전 끝내 울분을 터뜨리며 형님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제발, 제발 아버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정이 있다면 이제라도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아시겠어요? 제발 남은 가족 힘들게 하지 마시고 혼자 감당할 거 감당하시라고요. 그때 아버님 표정만 생각하면 저 아직도 피눈물이 납니다. 아들 기다리려고 어떻게든 눈곱을 떠보려고 하셨던 그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피눈물이 난다고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저 회에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전 냉정하게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오면서 보니 형님은 쓸쓸히 고개만 숙이고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서 나와보니까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양심이 있었는지 마지막 제가 했던 말이 가슴에 와닿았나 보더라고요. 그 후로 형님은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솔직히 몇 년을 밖에서 호구한 노름하며 돌아다니는 남편을 참을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엔 이혼을 하고서 형님은 홀로 남게 됐습니다. 지금은 2년이란 시간이 더 흘렀는데 작은 원룸을 장모님께서 도와주셨나 봐요. 거기서 생활하며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모님 말씀으론 지금까지는 절대 노름 안 하고 살고 있다는데 솔직히 워낙 당한 게 많다 보니 진짜로 그러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전 아직도 예전의 형님 그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처음 형님은 저에게 사람 좋은 웃음으로 매제하면서 절 대해주셨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하거든요. 장모님께선 못난 자식이라도 그래도 자식이니 손을 놓지 못하고 계시지만 부디 장모님께서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장인께서 물려주신 회사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어요. 수십 년을 피땀 흘리며 일궈낸 장인어른 회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보다 매일 1시간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발로 직접 뛰고 있어요.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도 직원분들이 제 이런 노력을 많이 알아주고 절 믿어준다는 게 그저 너무나도 고마울 뿐입니다. 앞으로도 전 이렇게 저희 회사 그리고 직원분들 거기다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며 일을 하려고요. 요즘은 자주 장모님을 만나 뵈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장모님을 모시고 지내고 싶은데 장모님이 극구 반대를 하셔서 대신 이렇게 자주 뵙는 걸로 대신하고 있네요. 다행히 장모님께서 이젠 많이 밝아지셨답니다. 전엔 장인어른 얘기만 나와도 눈물을 글썽이셨는데 이젠 눈물 없이 밝게 예전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김서방, 요즘 김서방 보면
내가 우리 남편 생각이 자주 난다니까. 우리 남편도 사업 초기에 맨날 새벽마다 나가서 회사에서 뭘 그렇게 골똘히 고민하는지. 내가 우리 남편 그러다 쓰러질까 봐 걱정이 많았는데 어쩜 김서방이 딱 우리 남편이랑 닮았을까. 정말요? 장인어른께서도 그러셨군요. 사실 저 회사 가면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장부들 계속 보고 있거든요. 장인어른이 얼마나 고심하면서 회사를 운영하셨는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참 대단한 분이세요. 그지? 내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남편 참 대단했어. 그 남편이 믿고 맡긴 자네니까 나도 자네를 얼마나 믿는지 모르네. 지금 보면 우리 남편만큼, 아니 그보다 더 잘할 것 같아. 이렇게 든든하게 응원해 주시는 장모님 덕분에 저도 힘을 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지칠 때면 장인어른 생각이 유독 많이 나곤 해요. 일하다가 막히고 힘들 땐 항상 장인어른이 등을 토닥여 주시며 힘내라고 해주셨는데 그때 생각도 참 많이 난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하늘에서 장인어른을 만나게 된다면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회사 운영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보려고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저희 형님과 같은 중독에 빠진 분들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참 안 좋고 씁쓸합니다. 그런 일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진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삶을 온통 갉아먹고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걸 부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네요. 지금이라도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고 다시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삶이 좀 더 바르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들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